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수업 진행을 하죠. 우리가 공공재까지 얘기했었나요? 38페이지 4번. 맞죠? 외부효과 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죠. 다음 주에. 어디까지 했는지는 네가 알아야 돼. 이런 거죠, 지금. 네. 저번 주에 이렇게 시장 실패 얘기 계속 했었는데, 저번 주에 했던 얘기 조금 이어드린 다음에 오늘 다시 얘기를 하죠. 37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37페이지의 3번 아래쪽. 그 말씀드렸던 게 시장 실패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정책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는 두 가지의 주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개념을 다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시장에는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와 공급자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웬만한 문제는 자율적 해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요 공급이 알아서 조정이 되고 알아서 균형을 잡아가고 이렇게.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무너지는 거, 얘를 실패라고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수요 공급의 불균형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수급이 맞지 않는 상태. 근데 심각하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책에 보시면 규모의 경제는 나쁜 말은 아니었죠. 대규모화 할수록 유리한 건데, 이 규모의 경제가 심각해지면 사이즈 경쟁이 붙어서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대기업 독점. 그래서 공급이 부족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가 시장을 실패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공공재를 배우셨는데, 공공재도 좋은 거죠. 네, 이게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좋은데. 공공재는 수량이 부족해져서 그래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다 그랬어요. 공공재는. 그래서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턱하니 맡겨놓으면 아무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공공재가 이렇게 좋은 재화인데 왜 시장을 실패시키죠? 이러면은 이거는 공급되기 힘들어서 그래요. 즉 부족의 문제다라고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적 주체들은 공공재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 누가 해줘야 된다?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까지가 결론이었죠. 예, 그게 이 두 가지 규모의 경제와 공공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장 실패의 개념들 쭉 할 건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 할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이 5번이죠. 5번. 이 외부 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에. 얘는 단독 테마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잘 모르시겠지만 외부 효과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완결판으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는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다시 한번. 네, 이런 거였어요.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완벽히 고정되어 있죠. 어떤 특성이다? 그렇습니다. 부동성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그 자리에 짱 박혀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 위에 짓는 집도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토지의 부동성이 있으면 주택도 완연한 부동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값을 결정하는 건 주변을 둘러싸는 환경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변에 뭐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집 주변에 공원 생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네, 정의 효과, 긍정의 효과를 누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생긴다. 집 주변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납골당 생기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우리 집 옆에 납골당 생기는 거 좋아요, 나빠요? 죽으면 일찍 묻힐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납골당 생기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근데 집 주변에 납골당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싫다고 해서 주택을 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없다? 그게 부동성이죠. 이 부동성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책에 첫 번째 적어놨는데 얘는 붙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기도 해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접성이라는 특징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땅이 타고나는 부동성과
인접성이라는 특성입니다. 인접성이 토지는 물리적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 이런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공원이 생기든 공장이 생기든 사실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주변의 영향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때 이 효과의 총체를 외부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지금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얘기를 제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번 동그라미 보시면 그렇다면 그 외부 효과를 나눠보자 이거죠. 그 성격상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그때 이 긍정의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요. 부정의 효과 있을 때를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죠. 결국 효과 몇 개? 2개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정과 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얘기가. 근데 외부 효과는 이 정도 정의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그 밑에다가 좀 쓰실래요? 3번 동그라미 오른쪽 아래 여백 좀 있죠. 그렇죠? 거기다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외부 효과의 정의 이렇게 쓰세요. 몇 개 쓸 거냐면 총 4개 쓸 겁니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이렇게 4개. 정의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개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한 사람, 개인. 이 외부 효과의 정의는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하였는데 그게 영향을 미칠 때 첫 번째 1번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제3자. 제3자. 또한 이 외부 효과는요 전혀 의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2번 의도 X. 3번 그럴 때 외부 효과의 종류가 2가지죠.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 동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효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무런 경제적 대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냥 한 큐로 연결해서 쫙 펴놔야 돼요. 일자로 나와요, 시험에. 개인의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긍정적이나 부정적 효과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게 시장을 실패시키지 않아요. 근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면 아, 저런 게 외부 효과구나 하는 게 밝혀질 겁니다. 종류가 일단 2가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긍정의 효과 있고 부정의 효과 있다. 우리 책에 내려오시면 양괄호 1번에 긍정의 효과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죠. 이 정의 외부 효과를 우리 시험에서 요거는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도 하냐면 외부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용어예요, 그냥. 외부로부터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할 때를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른쪽 페이지 2번에 부의 외부 효과는 5글자로 표현하죠. 외부, 불자를 붙이니까 어렵진 않네요, 표현이. 경제하면 좋은 거, 불경제하면 나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정의 외부 효과는 배운 대로 의미 그대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 개인의 행위가요, 누구에 영향을 미치냐면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렇게 정의가 되죠. 어떤 행위를 했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 행위가 주변을 되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다 좋게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득을 본 사람들이 그 행위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례를 적어놓은 게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 사례를 적어놨는데 이 갑이 뭐 했냐면 자신의 연구를 목적으로, 생태적 연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사적 비용, 사비를 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태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공원을 아주 끝내주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자신의 연구 목적인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 공원이 괜찮아서요, 이 공원으로 인해서 주변에 땅이 있는 A, B, C, D 땅이 있죠. 이 땅값을 일제히 올린 거예요, 이 공원이.
그리고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땅 주인들이 갑한테 때로 찾아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보상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상태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 돈이 들어갔죠, 이 공원이? 갑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갑하고 이 땅 주인 A랑 서로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상관없죠. 근데 갑의 어떤 행위가 A인 누구에게? 제3자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었다. OX.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데 팩트 자체는 땅값이 올랐거든. 그럼 그건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랬으면 A, B, C, D가 알아서 갑한테 뭐 해줘야 돼요? 5% 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5% 못 띄워주겠어? 그러면은 길에서 만나면은 눈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근데 입 딱 씻고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태를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갑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의 마음. 1번. 주변을 이롭게 해서 너무 행복해. 1번. 2번. 이런 몇 번? 2번이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요 상당히 언짢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2번 다시 이런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않을까요? 제가 갑이어도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갑은 뭔 짓 한 거냐면요. 자기 돈 들였잖아요 지금. 무슨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네, 사비를 털었어요. 그래서 내 돈 들인 거야. 내 돈을 신나게 투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내 돈을 들였으면 내 돈으로 인해서 나만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득을 공유했죠. 4명하고. 그래서 이 이득을 사회적으로 환원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어려운 말로 사회적 편익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 돈 들여서 누구 좋은 일 한 거죠? 남 좋은 일 한 거예요. 네. 이 정의 외부 효과를 분석을 하면 경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인 돈이 들어갔죠, 지금 분명히. 그래서 사적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이 되는데 그 행위 결과로 인한 소비 과정에서 그 혜택과 편익이 바로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는. 그래서 제가 책에 써놓은 것 중에 39페이지. 39페이지 맨 위에 특징 보이십니까? 특징 보시면 비용 특징에서는 사적 비용이 크죠. 그 큰 거 체크 하나 하시고,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의 편익이 생기는데 이 편익은 혜택이란 뜻입니다. 그 베네핏, 혜택 자체가 사회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약간 야매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 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누구 좋은 일 했다? 남 좋은 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거 사람들이 할까요? 능동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입장을 2가지를 동시에 견지 한번 해봅시다. 갑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했으니까 나는 이거 해, 안 해요? 안 해. 근데 A, B, C, D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A, B, C, D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면은 이런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예요. 해줘. 근데 이 갑이라는 공급자가 시장에 등장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최적 수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좀 해줘, 이렇게. 근데 이 최적 수준에 비하면 이렇게 내 돈 들여서 남 좋은 일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과소생산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갑의 행위는 좋다, 나쁘다? 갑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태니까 정부 정책이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공급을 장려한다, 아니면 억제한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공급 장려 정책으로 가는 거죠. 이런 선의의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얘를 갖다 도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정의 외부 효과가 문제가 되는 게 개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개인 돈을 줄여주는 정책을 펴면 돼요. 예를 들면 보조금을 주면 되겠죠. 또는 세금을 깎아주면 이런 행위를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써놓은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뭐 조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이 정의 외부 효과는 넘쳐난다, 모질난다. 모질난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아요. 정의 외부 효과.
내가 아침에 학원에 가서 먹으려고 과일을 좀 쌌어요. 과일을 넉넉하게 쌌습니다. 그래서 락앤락에 가져왔어요, 과일을. 그 쉬는 시간에 과일 뚜껑을 딱 열었는데 옆에 그이가 이러고 쳐다봐요. 한 입만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같이 먹자.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먹다 보니까 다 달라붙었네. 그래서 나 한쪽 먹고 한쪽씩 나눠 먹은 거 주변하고.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과일을 쌀 때는 그이 생각 없이 싼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일을 싸서 아침에 일찍, 근데 그게 내 주변에 앉은 제 3자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럼 내가 과일을 싼 이유는 주변을 배부르게 하는 목적이었다? 아니죠.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싼 건데. 근데 의도하지 않게 주변이 어떻게 됐어요? 먹었죠, 덕분에. 근데 먹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라든가 또는 얼마니? 예, 그러면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 이렇게 꺼내서 주든가. 이게 제일 좋지, 10,000원 딱 주는 게.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한 거냐면, 야, 과일을 왜 이렇게 쉬어? 어디서 샀어?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떨까요, 과일 싸운 사람은? 네, 남은 이쑤시개를 뒤통수에 던지고 싶지 않을까요? 네. 이 상태라고요. 이 과일을 싸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정의 외부 효과의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날 희생해서 좋겠는데 왜 나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지? 그러면 그런 선의의 행위를 다시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과일을 싸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건 학원 입장에서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학원 입장에선. 그래서 학원에서 그렇게 싸운 분한테 상품권이라도 50,000원짜리 이렇게 하나씩 줘.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보상을 해주면 어때요? 10,000원씩 주변에서 꺼내서 줬다니까, 이렇게. 그럼 다음에 아마 박스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막 택배 시키고. 그러니까 보상을 했으면은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보상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의 외부 효과고, 두 번째는 부의 외부 효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책 내려오시면 얘를 외부 뭐라고 하죠? 불경제라고 하자 이거죠. 정의 비슷해요. 이 틀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정의는 개인의 행위가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의도성이 있다 없다? 의도하지 않게 뭘 준 거죠, 이번엔? 손해를 끼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경제적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타인이 피해를 받고, 근데 내가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가서 쏘리 안 한 거야. 제가 써놓은 사례가 을 사례인데 이 을이 누구냐면 공장주. 생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공장 주인입니다. 이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는데요. 이 을이라는 양반이 자기 돈 좀 몇 푼 아껴보겠다고 그 폐수를 갖다 하천에다가 그대로 뿌려버린 거예요. 방류해버린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하천 끝부분에 여기 불악이 있었던 거죠. 마을. 그리고 이 마을 주민분들은 다 여기서 물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피해가 크겠죠. 뿐만 아니라 오염, 악취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을의 공장주와 이 마을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3자 됐죠? 네. 폐수방류는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함이다. 아니죠? 의도성 없죠, 전혀? 지도 내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팩트 자체는 뭐가 났어요? 피해가 났죠. 근데 이 공장주가 마을 사람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보상을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을한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럼 이건 굉장히 문제죠, 지금. 자, 얘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이 과정에서 좋은 사람이 있나요? 있긴 하지. 딱 한 명 있네. 누구요? 개인. 근데 이 사람 빼고는 다 나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다 나쁘죠. 그러니까 얘는 생산 과정에서 비용을 따질 때는 이건 사회적 손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책에서 제가 아래쪽에 특징 들어온 거예요, 지금. 비용 특징 보면 누구 비용이 크다고 돼 있죠?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돈을 남이 쓴다는 얘기죠. 남이 돈을 쓰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근데 그 혜택을 누가 빼먹어요? 개인 혼자서 쓱 빼먹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편익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편익은 결국 내가 재미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이 돈 쓰고 내가 재미 보는 이 암체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런 상태예요. 보상 없이.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방치한다면 누구나 이런 짓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얘는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는 최종량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과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과대 생산이 된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이 나왔네요. 정부 미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려해야 된다? 아니면 억제해야 된다? 억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부의 외부효과의 문제점은 돈을 남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한테 돈을 지으면 돼요. 벌금을 매기면 돼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사적비용을 높이면 됩니다. 또는 조세를 갖다가 중과해버리는 거죠, 이빠이. 그래서 공급을 딱 여기에 맞춰주는 게 정부 역할이죠. 부의 외부효과 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업 시간에 전화 울리는 거 이런 거 다 부의 외부효과예요. 수업 시간에 되게 급한 일이 있어, 내가 업무적으로. 전화가 와요. 전화가 그것도 울려요, 소리로. 띠리링, 띠리링, 이렇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원도 많지 않고, 그렇게. 근데 나중에 되면 5월달, 6월달에 전화기 같은 거 울리잖아요? 또는 카톡, 이런 거 울리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울린 사람을 일제히 째려봅니다, 사람들이. 아, 이걸 찍어서 보여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것도 카톡 그럼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쟤 뭐야?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전화 올리면 왕따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쳐다보니까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좀 이따 전화할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들려요, 여기 앞에. 그걸 막 듣고 싶어. 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셔도 안 되고 울려서도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딱 받고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을 듣는 거예요. 나는 나의 집중력이 다 무너졌는데. 그러면 누가 좋죠? 전화 받는 개인. 누가 나쁘죠? 그 사람 빼고 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수업을 방해할 의도로 전화를 받은 건 아니겠죠. 그럼 의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 팩트 자체가 그렇게 나타났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딱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수업 분위기 제가 많이 흐렸죠. 한 사람 앞에 1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그럼 받으세요. 영상통화도 하세요. 보상이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근데 보상이 없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걸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가령 그렇게 전화가 올렸는데 제가 막 계속 구사리를 줘, 그 사람을. 그럼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는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긴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외부효과를 왜 배우고 있죠? 외부효과를? 그렇죠.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효과예요. 자,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결론을 일단 적어놔 볼게요. 시장 실패는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다.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정의 외부 효과는 타인을 이롭게 한다, 해롭게 한다. 정의 외부 효과는 남을 이타적인 거죠. 이롭게 하는 거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럼 얘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니까 시장 실패는 아니다. OX. 좋잖아요. 이게 왜 시장 실패지? OX. 얘 시장 실패 아닙니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시장 실패는 선악의 문제도 아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라면 얘는 시장 실패를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질이 뭐예요? 시장 실패의 본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그건 무조건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자,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들은 원해요. 누구나 원해요. 그럼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건 내 돈 써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거라 사람들이 공급한다, 안 한다? 그럼 균형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시장 실패인 거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균형에 비해서 어때요? 너무 많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이것도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빠서 시장 실패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나빠서 시장 실패가 아니라 많아서 시장 실패. 그럼 얘는 저거 그래요. 그러면 사실 다 지워도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이게 본질이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를 배우고 있는데 이 시장 실패를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는 모두 시장 실패다. OX.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O. 왜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을 실패시키는가? 모질라서 이러시면 됩니다. 소, 적정량 이하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부의 외부 효과는 시장을 실패시키는가? 너무 많아서. 너무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과대 생산으로 인해서 시장을 실패시킨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실패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39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특징표 있죠. 이게 사실 정의 외부 효과였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내 돈 들여 낭존일한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 옆에 보시면 과소생산이라는 표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게 압도적 별표라는 거. 아울러 그 밑에 문장에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최정량 어떻게? 이하로 공급된다. 모자라. 그쵸? 그럼 우리 양괄호 2번으로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부의 외부 효과도 똑같은 위치에 보시면 돈은 남이 쓰고 재미는 내가 버는 얌체짓이었죠? 그럼 얘는 대가 이제 별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최정량 어떻게 해요? 이상으로 과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시장 실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번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저번 달에 봤던 시험에. 정의 외부 효과가 유발되는 재화는 사람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한다, 기피하려고 한다. 정의 외부 효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유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이 벌어진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럼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물들은 서로 기피하려고 한다. 오케이. 그럼 그건 이해되시죠? 그때 이 유치 현상을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유치 현상을 영어로 이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PIMFY라고 합니다. 핀피 줄임말인데요. 여기서 P가 뭐냐면 우리 말하는 please. please가 무슨 뜻이죠? 제발 좀 이런 뜻이죠. Please in my front yard입니다. 얘가.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러니까 제발 좀 나의 앞들에다가 설치 좀 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핀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please만 기억하면 돼요. P가 좋은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기피는 please라고 안 하고 거절하겠죠. 여기 no라는 표현이 나와요. not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not in my backyard입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nimby라고 불러요. 내 뒷뜰에는 절대 안 돼. 이런 얘기죠. 내 앞뜰에다가 설치 좀 해줘요. 하면 핀피. 내 뒷뜰에다가 그거 설치할 생각 하지도 마. 그게 뭐다? nimb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앞에 please, 우리 집 앞에 not. 이게 P가 좋은 거예요? N이 좋은 거예요? P가 좋죠. 쌍피면 더 좋고. P가 좋다, N이 좋다. P가 좋다는 얘기.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이번에. 핀피 있나요?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죠. 핀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 옆에다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뚫어줘. 우리 땅 옆에다가. 우리 집 옆에다가 지하철 9호선 좀 뚫어줘. 라고 사람들 막 요구하잖아요. 그게 핀피예요. 내 집 옆에 쓰레기 처리장 만들면 너 죽는다. 이게 뭐예요? 님비. 납볼 땅이 웬 말이냐. 내가 제일 먼저 묻히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님비. 님비는 정말 유명한 현상이죠. 혐오시설 기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과 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렬하게 의사표현을 하죠.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수요를 기피하기도 한다는 얘기고. 공급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아래쪽 6번 내려오겠습니다. 6번 타이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에? 시장 실패를 알았으니까 이제 정부가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줘야죠. 자,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이 정부의 개입 얘기를 다룰 건데
얘도 베스트 출제 내용이 나옵니다. 수업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 야, 엄마 너는 왜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고. 근데 다 중요한 것만 써놨어요, 책에다가. 입문 과정에서. 이거 말고 내용이 딴 게 많아요. 근데 딴 걸 다 쳐놓고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의 용어 정리를 하려고 제가 책을 써서 사실 테마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엄밀히 말하면 그 6번 밑에 있는 문장이 있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때 개입 수단이 총 몇 가지 있다? 이 세 가지 있다는 게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단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일단은 정부 개입 컨셉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시장에는 분명히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수급을 냅두면은 얘네들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진정시키러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개입의 제1의 목적은 책에 써놨습니다.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게 메인 목적이고 이거 외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적 목표죠. 사회적 목표라는 말도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목표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회 차원에서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사회적 목표 아닐까요?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는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바꾸면 복지나 분배 같은 거?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시장은요, 알아서 능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지를 해주진 않아요. 시장이 분배합니까? 부를 분배해줘요, 시장에서? 아니죠. 시장은 있는 사람이 독차지하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낙오자들이 생기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들을 걷어들이거나 도와줘야 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렇죠? 원래 뭐 사실 첫 시간에 배우는데 우리 부동산 학문적 가치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거는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개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효율과 형평. 결론적으로 우리 부동산 학문은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화롭게 이끌고 가는 게 이제 또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고. 근데 효율성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민간의 사적 관점에서 돈을 버는 게 최우선이 되는 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 말뜻이 효율적이라는 말뜻이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를 만들어내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얘는 빠른 속도, 이게 효율성이죠. 그렇죠? 빨리빨리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우리 민간들의 기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활동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를 신경을 써야 돼요. 형평. 형평은 민간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공공주체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업무고 이윤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 복지와 분배. 그럼 형평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느리지만 다 같이 이런 얘기죠. 제가 1년 동안 고민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진짜 고민인데요, 이거. 효율성을 제가 강조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수업을 겁내 빨리 나갈 거라면? 진도 빼느냐고? 빨리 나가야 돼요.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진도 혼자 나가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면 형평성이 저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건 그냥 활동의 기본인 것 같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약간 효율성과 관련이 있어요. 시장 실패가. 수요 공급의 거래 얘기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낙오자들이 있는 이 사회적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두 개? 자,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걸 쓰세요, 하나. 얘를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걸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고 경제하는 겁니다. 네. 정치가 뭐 별게 정치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정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수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개입 수단.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지? 했을 때 그 수단을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시험에 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적어 놓을게요, 제가. 자, 첫 번째, 무슨 개입을 한다? 직접적 개입. 두 번째는 간접적 개입. 세 번째는 토지 규제, 이렇게. 이거 외우실 거예요, 앞으로. 네, 이건 외워야 돼요, 이 세 개를.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토지 규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뜻을 물어보진 않아요. 직접적 개입의 사례가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지금 책에 있는 게? 예, 해보시면 정부가 하는 개발, 무슨 개발? 공영개발 보이십니까?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 공영개발 있죠? 그럼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공영개발은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 OX.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 사례가 나와요. 시험에. 토지은행은 직접적 개입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직접적 개입 정책이다. 다음 중에서 직접적 개입 정책은 몇 개인가? 이런 시험 문제.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사례긴 한데 아니 사례를 그냥 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이지부터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뜻을 아시게 되면 사례가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일단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시장. 시장에는 누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있다. 알아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 거래하고 있죠. 예, 균형 잡고.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갔다 그랬어요. 정부가 여기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 뚫고 들어왔어요. 지금 뚫고 들어와서 야 니네 뭐 이렇게 수요 공급을 못해. 니네 비켜. 그리고 얘가 직접 이걸 하는 거예요. 맡겨놓으니까 시원찮은 거지.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플레이어로 뛰는 겁니다. 그걸 무슨 개입? 그걸 직접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의미가. 직접 무슨 역할을 한다? 수요와 공급 역할을 한다. 그럼 좀 풀어 얘기하면 정부가 직접 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요. 그리고 땅을 공급해요. 정부가 집을 지어서 그냥 시장에 공공주택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공영개발은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개발, 정부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영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신도시 같은 개발을 직접 하죠. 그럼 땅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의 토지 취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수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용 아시죠? 강제로 땅을 어떻게 하는 게 정부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매수 방식이라고도 불러요. 수용 방식은 절대로 땅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뺏어버려요. 그리고 보상비를 주는 방식이죠. 그럼 수용도 무슨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자, 좀 이따 배우실 텐데 정부가 땅을 직접 사는 것도 있어요. 직접 샀다가 나중에 그 땅을 직접 공급하는 제도로서 옆에 있는 토지은행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좀 이따 디테일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들 많죠. 네, 그 임대주택들 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공공임대주택들. 그런 거는 정부 주도로 공급이 되는 거죠. 기타 되게 많은데 그냥 3개만 적어놨어요. 일단은. 의미에 초점을 맞추세요. 직접 무슨 역할을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 간접 개입. 이건 어감상 여기 들어와서 수급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 서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사지 마, 하지 마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서 정부가 얘한테 야 빨리 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라고 그러면 얘가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대주는 거예요.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그대로 냅두고 옆에서 특정 방향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끔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절대 수급 역할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 시장을 그대로 놓고 특정 방향으로 수요와 공급을 유도한다. 이렇게. 사게 만들려면 뭘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주거나 아니면 돈을 구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보조금 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건 수요자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사한테 보조금을 주거나 건설금융을 지원을 하는 거죠.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면
정부가 요거 만지면 되죠. 뭐 건드리면 돼요? 세금 정책 펴면 돼요. 깎아주면 돼요. 그럼 사요. 그 중과하면 돼요. 그럼 안 사요. 그런 식으로 자원 배분 조절을 한다고요. 세금으로. 그래서 간접 개입은 보통 대표가 3개인데 요건 앞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부르려고요. 뭐다 이 3개는? 보, 조, 금 이렇게 3개 있다. 취득세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간접적 개입. 종합부동산세는 간접적 개입. 무슨 세금 그럼 무조건 간접적 개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째는 어떤 방식이에요? 토지를 규제해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행정 절차를 만들어서 이 안 지키면 범법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위를 갖다가 구속하고 제한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법 집행의 냄새가 나죠 벌써. 구속하고 제한한다. 그래서 이 땅의 용도를 주거용으로만 써라. 이런 규제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바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지역지구제는 토지 규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그냥 용도를 지정하는 제도예요, 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행정수단은 뭐가 있냐면 인가나 허가, 인허가 있죠, 거기 옆에. 그 인가 안 받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의미 자체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페이지 보시죠. 40페이지 아래쪽 2번에 부동산 정책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무슨 정책 있죠? 땅 정책, 토지 정책부터 시작하죠. 토지 정책의 1번 타자가 누구? 지역지구제죠. 우리 이거 좀 쉬었다 들어가죠. 네, 그래서 좀 쉬었다가 토지 정책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